시작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국어는 사고력 시험이다. 타이틀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든 내신을 보든 수능을 보든 어차피 국어 시험이라는 걸 풀어야 되는데 그 국어 시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걸 물어보려고 시험을 내는 거거든. 그럼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논리적 사고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문제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문제 분석을 먼저 해야지 논리적 사고력이 생기는지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문이 있어. 자, 그럼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선택지에서 이 지문을 읽고 바른 답을 고를 때 이 지문하고 선택지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뭘까?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선택지의 답을 고르게 하는 뭐가 될까?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지문 독해가 끝난 상태에서 문제에서 어떤 기준을 묻고 있는지를 보고 이 기준에 맞추어서 선택지를 골라야 되겠지. 이래서 우리는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거야. 물론 지문 독해를 하는 논리적 사고도 필요하고 선택지를 선택하는 논리적 사고도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다? 문제 분석에 대한 점검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를 푸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수능에서 한 번쯤은 다 나왔던 문제들이야. 자, 1번 문제를 보면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나의 니은을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죠.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보기의 설명이 중요한 거야? 나의 니은이 중요한 거야? 보기의 설명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 보기의 설명이 먼저 전제 조건이고 니은을 이해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니까. 그럼 말을 바꾸면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았다면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밑에 있는 선택지는 무조건 무엇을 먼저 반영해야 됩니까? 보기를 먼저 반영해야죠. 왜냐하면 보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조건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림이야가 1번 선택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기에서 여러분들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기의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므로 이건 보기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게 맞죠. 2번 선택지를 보면 바다 위에 떠있는 바위와 니은이 가리키는 상황인데 바다 위에 떠있는 바위라는 말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 바다 위에 바위가 하나 떠있습니다라는 말 보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보기의 내용을 뭐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근데 3번 인간과 격리된 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아득한 바다 위에 성을 표현한 것 같아라는 말은 보기에 어디를 봐도 없다.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김춘수 선생님의 내가 만난 이중섭이라는 시를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야 얘들아 내가 보기를 줬거든. 근데 이 문제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를 독해를 제대로 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요대로 한번 풀어봐라고 문제를 낸 거죠. 결국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 3번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을 거야. 문학 문제를 보면 항상 뭐라고 써 있냐면 보기 문제가 보기의 관점을 통해 지문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요.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관점을 통해 보기를 이해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같을까 다를까?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를까? 문학은 보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푸는 거고 비문학은 지문에다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풀라고 여러분들 어디서 알려주는 거죠?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논리적 사고를 할 때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해됐어요? 자,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뒤로 넘겨보면 2번 문제 보일 거야. 그럼 2번 문제도 문제의 조건을 보면 어떤 조건이 써 있어? 보기에서 설명한 선택의 개념을 따를 때, 그죠? 그럼 보기에서 설명한 무슨 개념을 따르라고 조건을 준 거지? 선택 개념.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걸 기준으로 찾아라? 지역. 그럼 이 문제의 선택지는 무엇을 답으로 고르라는 거예요? 지역을 답으로 고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보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기에는 선택의 개념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맞습니까?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계층, 지역,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을 따른다는 선택 개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답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걸 찾아라? 지역. 그럼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 뭘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1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 서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번에는 예전, 3번에는 종, 4번에는 어사, 5번에는 밥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냥 간단하게 앞에 있는 첫 글자만 봐도 지역을 기준으로 써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 그렇죠. 서울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물어보는 80점까지 해당하는 45문제 중에 한 30문제를 그렇게 내더라도 나머지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문장 자체나 지문의 문제 속에서 분석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묻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해됐나요? 그럼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이번에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4번 문제 한번 펴보세요. 4번 문제. 그러면 문제를 분석하는 건 정확하게 알겠어.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문제를 분석해서
선택지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답을 골라가는 게 명쾌하게 떨어질 때가 많은데 이상스럽게 두 개가 남습니다. 2번하고 4번이 남아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2번 찍으면 4번이 답이고 4번 찍으면 2번이 답이고 2번 찍었다 4번으로 고치면 2번이 답입니다. 환장하고 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논리적 사고에서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문제 분석이었는데 문제 분석을 잘 해놓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고를 때 왜 헷갈릴까? 이게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르는 선지 분석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4번 문제 한번 봐봐요. 기억과 니은의 의미, 중복, 유형이 가장 유사한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 조건이 뭐였어? 의미, 중복, 유형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보기를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중복, 유형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학생들이 몇 번과 몇 번을 헷갈리냐면 1번과 2번을 헷갈립니다. 그래서 1번을 찍으면 오답, 2번을 찍으면 정답이 되죠. 우리 앞에 있는 친구도 보니까 1번 찍었네. 그래서 봐봐. 1번이 오답이고 2번이 정답인데 친구들이 어디까지인가? 1번, 2번 헷갈리는 것까진 가. 근데 문제는 꼭 오답이 아니라 뭘 찍어? 정답이 아니라 뭘 찍어? 오답을 찍게 된단 말이야. 이유가 뭘까?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지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럼 일단 의미, 중복, 유형을 먼저 찾아볼게. 거기 의미, 중복, 유형에 보면 보기에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희들, 너희들처럼 앞말의 일부를 중복한다는 말 보이세요? 일부에다 동그라미 방식.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의미 중복은 의미 중복인데 앞말에 뭘 중복하는 거죠? 일부를 중복하는 거야, 일부. 그러면 선생님 봐봐. 일부의 반대말이 뭐야? 그렇죠, 전체죠. 그렇지.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은 뭘로 만들까? 전체로 만드는 거죠. 그럼 1번 선택지 한번 봐봐요. 뼈골이죠. 그럼 골자가 무슨 골자야? 뼈골자죠. 그럼 앞에 있는 뼈와 뒤에 있는 골자는 완벽하게 중복인데 일부 중복이 아니라 무슨 중복이야? 전체 중복이라고. 알아듣어요? 그래서 1번은 오다. 자, 그럼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외갓집인데 그 가짜가 무슨 가짜입니까? 집가짜죠. 그러니까 집가짜니까 외집, 집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외가에서 가에만 중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부 중복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알겠습니다. 뭘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골라낼 때 문제 분석해놓고 두 가지가 헷갈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문제는 그 두 가지가 헛갈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선택지를 헛갈리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유무 상생입니다. 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유무상생이란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비유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 여기가 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가 뭐기 때문이죠. 아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위지만 이 위층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뭐가 될까요? 아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은 절대 혼자서 뜻을 가질 수 없어요. 유는 무가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꽃이 있다. 그럼 꽃이 있다라는 말은 꽃이 없다라는 말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럼 선택지의 개념어를 만들 때 출제자는 그 개념어의 정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개념어들은 그 선택지의 정답에 무슨 어를 사용할까요? 반대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일부에 다른 말, 전체였죠. 이런 식의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건 그 개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나 다른 개념을 항상 옆에다 갖춰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 배울 때 보면 여러분들 시 배울 때 보면 표현기법 중에 역설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럼 역설이라는 걸 배울 때 옆에 여러분들 무슨 수사법이 항상 따라 나옵니까? 반어가 따라 나옵니다. 그거 기억납니까? 그럼 반어적 기법이나 역설적 기법을 왜 같이 배울까? 역설이라고 하는 걸 정답으로 만들고 싶을 때 출제자는 오답에 뭘 갖다 쓸까? 반어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는 선택지의 개념으로 공부할 때 한 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대립적상을 가지고 공부해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동사라고 하는 걸 공부하고 싶을 때 동사만 공부하지 말고 형용사를 같이 공부하라고. 이해되시죠? 명사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명사만 공부하지 말고 대명사를 같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대립적인 개념어의 쌍을 공부해 놓으면 선택지를 고를 때 이것의 대립적 개념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일부라는 걸 아는 순간에 전체가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 분석이 아니라 선택지를 고르는 논리적 사고력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선지 분석과 이제 문제 분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뒤로 넘겨가지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볼게. 이걸 한번 해봅시다. 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9페이지에 피면 11번 문제 나오죠. 자, 제 수업은 절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안 해요. 왔다 갔다 필요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자, 9페이지에 11번 문제를 보면 문제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
나의 시상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했다라는 말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나가 중요한 거예요? 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흐름에 맞추어서 개작을 하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나의 시상 흐름을 먼저 잡으라는 게 조건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에 있는 시에 나의 뭐를 찾아야 된다고? 문제 분석했어? 나의 무슨 흐름? 시상의 흐름. 그럼 시상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네. 그러면 나시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을 감으면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감았던 그 눈을 뜨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럼 감았을 때 뭐 시작하는 겁니까? 회상 시작하는 거겠지. 뜨면 뭐가 끝난 걸까? 회상이 끝난 거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회상 형식이 드러난다는 11번의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슨 분석을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거야? 문제 분석을 하면 다시를 읽을 필요도 없이, 맞죠? 왜? 다시는 개작한 거예요? 개작할 거예요? 문제 보세요. 나의 시상 흐름에 맞춰 다를 개작할 때잖아요. 그럼 개작한 거예요? 개작할 거예요? 그죠? 그럼 아직 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는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우리는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고 독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을 그냥 까먹은 것이고 하얀 건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읽고 이게 의도하는 게 뭐지라는 걸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문제 분석, 선지 분석, 논리적 사고다. 제 말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도 풀고 내신 문제도 풀고 이런 식으로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12페이지에 1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다들 풀었을 테니까 현재 풀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1페이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영국의 시인 키츠가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를 콜링우드의 견해를 바탕으로 설명하래요.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영국의 시인 키츠가 중요한 겁니까? 콜링우드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 문제의 선택지의 정답은 콜링우드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는 영국의 시인 키츠가 말한 거고요. 콜링우드는 위에 지문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칠판 봅니다. 예를 들어 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지문을 왜 읽습니까? 문제 풀려고 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문제에서 콜링우드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우리가 문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문을 읽을 때 뭘 풀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거야? 콜링우드의 견해를 찾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읽는 거죠.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분석을 하면 콜링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문에서 되게 중요한 입장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지문을 읽을 때 콜링우드의 견해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지. 그럼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문제가 잘 풀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문제 분석했죠? 그럼 지문에서 이제 뭘 찾을까? 콜링우드의 견해를 찾을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콜링우드의 견해를 쭉 찾아보면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톨스토이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단락에 콜링우드 견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 콜링우드에 따르면 언어가 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이듯이 예술은 한 개인의 감정을 정리하는 수단이다라는 말 보이죠. 그럼 결국은 콜링우드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술은 무엇을 정리하는 겁니까? 감정 정리네요. 그럼 그것들이 써있는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될까? 3번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문은 이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능에 나왔던 거니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글씨를 정직하게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문장 자체를 그냥 읽지 말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냐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냐면 17번 문제, 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의도 파악을 한번 해봐. 14페이지에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보기 1은 기억의 예비 조건이다 라고 써져 있죠. 그지? 자, 그러더니 기억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차례대로 반응을 보였대. 그러면 보기 1을 보고 보기 2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뭐가 다른 사람을 찾으래? 태도가 다른 사람을 찾으래? 아, 그러면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핵심어는 뭐야? 태도네. 그러면 보기 1에 보니까 어떤 태도가 있냐면 집도 태도가 아니고 큰 고민형도 태도가 아니고 딸도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게 태도죠? 딸이 좋아할 거라고 아빠가 믿는다. 이 믿는다가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빠는 집보다 큰 고민형을 살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선택지에 딸, 아들 쭉 나와 있는데 아들만 아빠 나도 사줘 하면서 고민형을 사올 수 있다고 뭐하고 있지? 믿고 있죠. 근데 나머지는 어때? 안 믿죠. 그 정답은 몇 번이 돼? 2번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우리 무슨 분석했죠?
문제 분석했죠. 문제 분석해서 태도 찾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푼 거예요. 두 번째, 유무, 상생, 선택지의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믿는다가 답일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네 개는 믿는다가 답이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다가 써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왜 위라고? 여기가 아래니까. 그래서 항상 대립적인 개념어가 머릿속에 같이 존재할 때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밑에 있는 선택지 한번 봐봐요. 세상에 그렇게 큰 고민형이 어디 있어? 안 믿죠? 아빠한테 구두 사달라고 할까? 구두가 좋겠다? 뭐 사주면 좋을까? 다 믿지 않는 태도를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선택지도 그냥 답이 아닌 걸로 끝내지 말고 대립적인 개념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확인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러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어떨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겠지, 그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 문제 분석, 두 번째 선택지 분석, 이런 논리적 사고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뭘 읽게 되지? 지문이라는 걸 읽게 되죠. 맞죠? 그럼 지문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읽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읽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맞지? 왜지? 우리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풀리거든.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지문을 읽는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연결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뭐라고? 연결 능력.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 혹시 아세요?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이것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실로 꿰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마찬가지예요. 국어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려면 그 단어를 모두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그걸 연결시켰을 때 그것의 의미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볼게요. 지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펴보냐면 이걸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좀 어려운 질문 하면 그러니까 조금 쉬운 걸로 해볼게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17페이지에 20번 문제를 한번 펴보세요. 17페이지에 20번 문제. 자, 지금부터 제가 지문을 좀 읽어드릴 건데요. 이향경문록 서라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지문을 읽게 된 문제를 보면 A 중에서 문맥상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선생님 볼게요. 우리가 지문을 왜 읽는다고요? 이해하려고요? 근데 이해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요? 그럼 단어는 계속해서 뭐 되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 연결이 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따라와 보세요. 나는 10년 전에 금강산을 유람해서 한 달 동안 다니다가 돌아왔대요. 바다는 출렁이고 산은 높이 솟아서 그 광경이 무엇라 말로 형용할 길이 없었대요. 유람하는 이들을 줄지어 이어지고 안개와 구름이 무심했대요. 여기저기 신령스러운 골짜기와 신비한 전각들이 이런 것들이 마침내 일대 장관으로 다가왔대요. 장관에 동그라미 방 쳐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금강산을 유람했는데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광경도 보고 유람하는 것도 보고 안개도 보고 구름도 봤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 모습이 한마디로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장관이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금강산의 모습이 너무너무 장관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단어가 이제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장관이라는 단어만 존재할까요? 장관의 대립적인 개념어가 존재할까요? 그렇죠. 이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대립 개념어를 반드시 사용한다. 그럼 이 두 개의 대립 개념어를 구분해주면서 읽으면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뭐하기 쉽다? 이해하기가 쉽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구룡현, 마물상, 수미봉, 옥경대 같이 여러 뛰어난 경치, 뛰어난 경치 다른 말로 바꿔볼게. 장관. 금강산에도 특히 이름난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기이하고 그윽한 언덕과 골짜기 다른 말로 표현해볼게. 장관. 맞습니까? 이런 장관이 또 있어. 만일 이름을 붙여 널리 전파한다면 명승의 대열에 낄 수 있었대. 그럼 명승의 대열 다른 말로 바꿔볼까? 장관.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다 나온 단어 뭐였다? 장관이었다. 자, 근데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접속사 보이세요? 대립적 개념은 시작됐다는 얘기야. 모두 거친 수풀과 우거진 넝쿨에 가려져서 묻혀있다. 그러면 거친 수풀과 우거진 넝쿨은 여러분 장관입니까? 대립적 개념입니까? 대립적 개념. 그렇죠. 그럼 거기다 세모를 한번 쳐볼게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문 읽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나온 단어들은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존재했어요. 그죠? 근데 꿰어보니까 동그라미하고 뭐밖에 없습니까? 세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어가 연결되면 그 단어의 개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뭐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해? 이해하는 역할. 그럼 선생님, 글을 읽고 지문을 이해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그걸 배워야지. 선생님, 지문을 읽으면 이해하면 문제가 풀린다는데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어떻게 읽고 이해하면 돼?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다 뭐 하세요? 연결하세요.
지문에 있는 단어가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해 봅시다. 장관인데 그 장관을 가리는 뭐가 있다? 수풀과 넝쿨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단락. 이로 말미암아 생각해 사람 또한 이와 같다. 사람에다 동그라미 빵 쳐볼게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사람도 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판 보고. 장관 같은 사람. 그렇지. 멋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뒤에 안 읽어봐도 알겠지. 근데 이런 멋진 사람이 무엇에 가려져 있을까요? 그렇죠. 수풀과 넝쿨 같은 거에 가려져 있다. 그럼 진짜 수풀과 우거지 넝쿨에 가려져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멋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썼다는 거야? 이향 견문록이라는 걸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관각에서 능력을 발휘해 문화를 빛내는 사람, 낙묘에서 예복을 입고 왕정을 보좌하는 사람, 육경에 참듯이 백성에게 파급되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항의 사람들에 이르러서 기릴 만한 경술이나 공적은 없지만 그 언행을 기록할 만한 적이 있는 사람, 맞지? 그럼 기록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면 장관 같은 사람, 아닌 사람? 장관 같은 사람. 그렇지. 그럼 C도 뭐가 될까요?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시문에 혹 전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 적막한 구석에서 초목처럼 시들어 없어지고 만나. 그럼 물어볼게. 적막한 구석에서 초목처럼 시들어가 없어진다가 똑같은 말 뭐지? 거친 수풀과 우거진 넝쿨에 가려져 있다. 똑같은 말이 뭐 된다? 자, 중요한 거 배우는 거야. 똑같은 말이 뭐 된다? 반복된다. 그렇지. 선생님 알겠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선생님 글을 읽고 이해해야 된대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지문에 있는 단어를 계속해서 뭐하는 훈련해야 돼? 연결하는 훈련하면 되네요. 근데 그 연결을 하면 그 글이 같은 말이 뭐 된다는 걸 알아? 반복된다는 걸 안 해요. 반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그 글을 뭐 할 수 있게 됐네요?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 보세요. A는 동그라미, B는 세모, C는 뭡니까 지금? 동그라미죠.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B겠죠. 그럼 나머지 D와 E도 뭐가 되겠습니까? 읽어보면 알겠지만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장관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지. 그럼 이 사람은 금강산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 근데 어떤 사람? 금강산 같은 사람. 근데 그런 금강산 같은 사람이 초야에 묻혀있다? 아니면 속세에 드러나 있다? 초야에 묻혀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글을 쓰고 싶다. 그게 뭐다? 이향 견문록이다. 이런 글을 지금 여기다 쓴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글이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해되셨습니까? 이 두 단어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키니까 반복된다는 걸 알고 이해했다고요. 그럼 문제가 뭐 한다고요? 풀린다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걸 우리는 국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고력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밑줄 치고 뭘 써가지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려고 한다고. 절대 그런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지문과 문제를 연결시키는 뭐? 문제 분석력. 선택지를 고르는 선지 분석력. 세 번째 지문을 독해하는 지문 분석력. 이해됩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야. 어떤 지문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으로. 그렇지.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으로? 그래야 제대로 연습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세발 자전거 막 타다가 두발 자전거 타러 하면 탑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근데 두발 자전거를 막 타다가 세발 자전거 타러 하면 탑니까? 못합니까? 타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보지 않은 지문으로 연습하는 이유는 두발 자전거를 타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중에 세발 자전거도 탈 수 있으니까. 근데 세발 자전거를 자꾸 타고 다니면 나중에 두발 자전거를 못 탄다고요. 이해됐죠? 국어 공부를 세발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고력을 기르려고 오늘도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 앞으로 2분기 수업에서 계속 이런 식의 연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학생들이 국어 수업을 들으러 와요. 왜 들으러 올까? 저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 지문의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해설 강의 찾아보면 널리고 널린 게 해설 강의야. 근데 이걸 왜 들을까? 선생님 제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이 지문에서 이런 부분이 막히는데 왜 이렇게 막혔는지 듣고 싶어요. 그 선생님이 밑줄 치면서 뭘 받아 적으라고 써주는 걸 간 게 아니라 그걸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게 안 됐는지 알고 싶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논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지식을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24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고 이 문제 속에는 기출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를 펴보냐면요. 저 뒤로 가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이번에는 그러면 뒷장을 앞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5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5페이지. 자, 5페이지 5번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문제 풀 때, 선생님, 근데 이 문제 풀 때 왜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해주신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신경을 안 쓰는 게 뭘 것 같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신경 안 쓰고 푸는 게 뭘 것 같아? 문제예요, 문제. 문제 잘 안 읽어요, 애들은. 근데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읽을수록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고력이 향상되는 거야. 그럼 지금 5번 문제는 문제 분석력 연습시키려고 제가 넣어놓은 건데, 문제 한번 보세요. 윗글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모든 토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A를 단서로 하여 정리한 생각 중에서 보기에 주어진 뭐를 밟지 않은 거? 경로를 밟지 않은 게 뭐네, 경로. 그럼 쌤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경로죠. 그러니까 이건 위에 있는 박한 선생님의 엄마의 말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밑에 있는 보기의 경로를 정리하라는 거야. 그럼 경로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 경로의 과정이니까 밑에 있는 과정을 정리하면 밑에 한 보기 봐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의미 해석이죠. 두 번째가 확장, 세 번째가 평가, 네 번째가 정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경로가 해석, 확장, 평가, 정리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 해석하고 확장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어머니는 분단 상황이라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라고 첫 번째 문장이 시작되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 민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맞죠? 그럼 어머니가 커요? 민족이 커요? 민족이 크지. 그럼 이건 확장된 거 맞죠? 2번 어머니는 분단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니 어머니는 분단을 개인과 가족의 비극으로 축소시키는 소시민에 속하지. 소시민이 크죠? 확장된 거 오케이. 근데 3번을 보면 어머니는 분단이라는 거대한 적과 대결하는 개인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어머니라는 개인과 대결하는 분단이 거대한 적이라는 뜻이지라고 나와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 경로를 그대로 밟은 게 아니죠. 즉 뭐 된 게 아니지? 확장된 게 아니죠. 그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한테 극단적인 문제들 좀 뽑아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문제 분석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를 지금 뽑아온 건 맞아.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학생들은 이 문제 분석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이걸 해야 이걸 고르지. 이걸 해야 이걸 읽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항상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더 좋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1등급이 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지문을 읽는 속도는 절대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풀 때 선택지를 고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두 번째, 이건지 헛갈리니까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세 번째, 선택지의 답을 못 고르겠으니까 지문에서 찾고 다니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잡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고쳐야 될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의 분석력부터 고쳐야지. 그래서 제가 자꾸 문제 분석력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모든 문제에다 다 적용하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5문제, 7문제에다 적용하라는 걸까? 5문제, 7문제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이해되셨죠? 45문제를 다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고. 45문제 중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낸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시간 안에 풀려면 지금 이걸 연습해 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요걸 한번 해봅시다. 7페이지에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7페이지에 7번 문제입니다. 재밌지? 좀 빠른 것 같아도 이렇게 수업 듣고 나면 이해가 더 될 거야. 7페이지 7번 문제를 보면 논리실증주의자가 보기의 글을 읽고 땡땡이론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논리실증주의자죠. 왜냐하면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평가를 누가 하는 거야? 논리실증주의자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지문에서 뭘 파악해야 돼? 논리실증주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1번이야. 그치? 문제 분석했으니까. 그럼 지문으로 가는 거야. 문제 분석했으니까 지문에 가서 그것에 해당하는 걸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논리실증주의자가 뭐라고 써있냐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래요? 검증 가능성이래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 논리실증주의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검증 가능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 그런데 그 검증 가능성을 설정하는 것도 해놓고 뒤에 서술어가 뭘로 끝났습니까? 이 때문이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논리야? 때문이다. 여러분, 이유예요? 원인이에요? 원인이 이유죠. 미안해.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이죠. 그럼 물어볼게. 때문이다가 원인이야. 그럼 앞에 문장은 뭘까요? 결과죠. 맞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원인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그러면 검증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뭐에 해당하는 건지를 위에 문장을 볼게요. 이때 가설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 검증됨으로 보이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검증이 무슨 검증이야? 실험과 관찰에 의한 검증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실험과 관찰에 의해 검증됐어. 그럼 과학, 비과학? 과학. 실험과 관찰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어. 그럼 과학, 비과학? 비과학. 그렇죠. 다시 논리실증주의자가 있는 문장 다시 봐봐.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검증 가능성이라고. 그러면 검증되면 과학, 안 되면 비과학. 그럼 검증을 어떻게 할 건데? 실험과 관찰로 한다. 그럼 그게 써져 있는 게 뭐가 된다는 거죠?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5번이 되더라. 느낌 오시나요? 네. 자,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좀 그렇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뒤로 넘기셔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10페이지에 12번 문제. 요 문제랑 논리실증주의자 문제랑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0페이지에 12번. 풀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12번 문제 몇 번 찍으셨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자, 정답이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이 왜 답인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고 학생이 풀었던 것과 같은 과정이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국어 수업은 지식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네. 그럼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검증을 받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구나. 내가 제대로 풀었구나.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우리 수학 배울 때 답은 물론 중요하죠. 물론 답은 중요한데 무엇이 있어야 답이 나옵니까?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국어 수업이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한번 그대로 풀었나 보세요. 관람객의 입장에서 꽈강이 대중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관람객이죠. 그럼 우리는 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관람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관람객이라는 말이 맨 마지막 문장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관람객들이 꽈강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에 모순이 섬뜩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맞죠? 모순 보이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 때문에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면 어느 부분을 찾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문제를 분석하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판단이 되고 문제를 분석하면 선택지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을 때 그 지문이 여러 가지 무슨 어로? 단어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단어들을 뭐 시키면? 연결시키면 그것이 뭐 된다는 걸 느끼고 반복된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글이 뭐 된다? 이해가 돼서 문제가 풀리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지문이든 단어만 뭐 시키면 돼? 연결만 시키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오늘 첫 수업으로 이걸 준비한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시험, 실전 모의고사 치르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문들만 나오겠지. 괜찮아. 그거 읽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어때? 내신에 나오는 교과서 지문 배우겠죠? 근데 그런 지문들도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번엔 이거 한번 봅시다. 18페이지에 21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별표를 쳐놓으시고 자, 단어가 연결되면 글이 이해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18페이지 21번 문제입니다. 18페이지 21번 문제. 신용복 선생님의 매직펜과 붓, 이어령 선생님의 폭포와 분수. 둘 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두 분이 정말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들인데 한 분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쓰셨던 분이고 뭐 이어령 선생님은 뭐 문화부 장관도 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 두 분이 썼던 글이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요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쌤 볼게요. 요 지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읽게 될 모든 지문 다 분석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대로만 읽으면 된다는 거 확인하면 돼. 얘들아, 우리가 글을 읽어. 그럼 우리는 글을 읽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글을 쓰는 작가는 글을 읽는 독자를 위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문장이 어딜까? 첫 문장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문장이 글의 시작이면서 글의 끝이에요. 왜 그럴까? 첫 문장의 단어가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단어까지 못 해야 되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연결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쓰는 말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쓸데없이 쓰는 말이 없다는 걸 학생들은 인식을 못 해. 그냥 읽는다고 그냥. 근데 그 첫 번째 문장부터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글을 뭐 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걸까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걸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걸 지금부터 훈련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모든 글은 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읽습니다. 저는 주로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만 붓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매직펜으로 줄을 긋거나 글씨를 쓸 일이 생깁니다. 매직펜에 세모 칩니다. 자, 붓은 동그라미 치기로 했고, 그 다음 매직은 세모 치기로 했습니다. 맞죠? 자, 제가 대상을 두 가지에다 비교 대상 해놓은 거 이제 이해되시죠? 자, 쌤 볼게요. 유무, 상생이요. 알겠죠? 어떤 사람도 글을 쓸 때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으면 그것의 대립적 개념어를 반드시 사용한다. 이해됐죠? 그럼 붓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뭘 갖다 썼다고요? 매직 갖다 썼다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두 가지 구분해 볼게요. 자, 이제 이 두 단어가 단어의 형태만 바꿔서 미친 듯이 반복을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거 이름이 뭡니까? 분필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필기도구라고 해도 됩니까? 네. 이거를 문구라고 해도 됩니까? 네. 이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그죠? 제가 얘기했던, 뭐죠? 분필, 필기도구, 문구, 다 같은 말이죠. 결국 이거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얘기 이해됩니까? 똑같아요. 붓이라는 단어와 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문구점 주인은 아니잖아. 저는 붓하고 매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직 사세요. 이건 여러분들 글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물건 파는 거지. 그럼 이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겠지. 자, 연결시켜 볼게요. 이 매직펜은 매직펜 세모칩니다. 매직잉크 같은 작은 병을 병째 펜처럼 들고 사용하도록 만든 편리한 문방구입니다. 편리한에다 세모칩니다. 자, 왜 매직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죠? 이것은 붓글씨와 달라. 붓글씨에 묻힐 겁니까? 동그라미. 특별한 숙련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숙련에다 붙일 겁니까? 동그라미죠. 왜 그렇죠, 여러분? 붓은 무엇을 요구한대요? 숙련을 요구한대요. 그럼 쌤 볼게요, 여러분. 유무, 상생이요. 그럼 매직은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맞죠, 여러분? 그럼 매직은 노력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왜? 매직은 편리하니까 불편하니까. 편리하니까. 맞습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숙련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초보자가 따로 없습니다.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아무나 눌러도 정해진 음이 울리듯 매직은 누가 그어도 정해진 너비대로 줄을 칠 수 있어요. 즉, 편리하다는 얘기죠. 맞나요?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한 거예요? 매직은 뭐 하다고요? 편리하다고요. 맞습니까? 계속 편리하다는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 볼게요. 먹을 갈거나 붓끝을 가누는 수고도 없고 필법과 수련 같은 귀찮은 노력은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칠판 볼게요. 다른 말로 바꿔봐요. 편리하다고요. 편리하다는 말을 계속 바꾼 거예요. 이해됐죠? 계속 갑니다. 뭐라고 돼 있나? 그뿐 아니라 휘발성이 높아 건조를 기다릴 것도 없고 가히 인스턴트 시대에 뭐래요? 총알을 할 만하대요. 맞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편리하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어때요? 이 사람은 붓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매직 좋아하는 것 같아? 붓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볼 때는 편리하다니까 매직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붓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치 깐 거죠. 왜 눈치 깐 거지? 아니야. 이거는 지금 앞에서 띄워놓고 깔려고 하는 것 같아. 의도는 이거 같아.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남자를 설명하고 싶을 때 누구를 갖다 놓고 설명하면 좋아? 여자 갖다 놓고 설명하는 게 좋거든. 이해됐죠? 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편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편리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편의로 바뀌었죠.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칠판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의미가 다른 거 묶어놓으래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뻔하죠. 붓에 해당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매직에 해당하는 단어가 따로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뭐 시키면? 연결시키면. 글의 내용이 뭐 된다? 이해된다.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종이를 지날 때 날카로운 마찰음, 기계와 기계의 틈새 낀 문명의 비명 같은 소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려들듯 다가오는 그 자극적인 냄새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니은은 동그라미입니까? 세모입니까? 세모죠. 그렇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럼 기억은 뭐였습니까? 동그라미였죠? 세모는 뭐였습니까? 매직이었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이건 인스턴트래요. 맞습니까? 문명이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것하고 이것 중에 이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문 내용 충분히 눈치채셨을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잠깐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폭포와 분수죠. 그러면 폭포가 붓일까? 분수가 붓일까? 그렇죠. 폭포가 붓 같죠? 분수는 매직 같죠? 이제 출제자가 왜 의도적으로 작품을 이렇게 묶었는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분수 못 칠 겁니까? 세모 칠 거죠.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 화산이 불을 뿜듯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 땅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한대요. 그럼 대지의 중력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그렇지. 동그라미를 역류하니까 분수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 대지의 중력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붓이죠. 됐나요? 자, 계속 갑니다. 자연의 질서, 동그라미입니까, 세모입니까?
동그라미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한다. 동그라미 세모, 세모죠. 물의 본성, 동그라미, 도전하는 물줄기, 세모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읽어보는 순간 느낌 빠갔죠? 자, 이해령 선생님은 이 글을 쓸 때 분수 좋아, 폭포 좋아? 폭포가 좋다는 얘기야. 자연의 힘을 거스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한테 지나가면서 야, 나 우유 안 먹으니까 너 먹어라. 하나 줬어요.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지나가면서 야, 이 과자 먹을래? 그래서 주고 가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그게 3번, 4번, 10번 반복돼요. 한 달 내내 반복돼요. 그러면 이 여학생은 이 남자아이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앞에 주었던 물건들이 쭉 모되는 순간, 연결되는 순간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해야. 근데 이걸 애들하고 해야 되는데 밑줄 치고 뭘 이렇게 자꾸 써주냐고. 아, 죄송합니다. 화내서. 미안.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훈련을 하세요. 아시겠죠? 글은 연결해서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물의 분성에 도전하는 물줄기, 높은 데로 낮은 데로는 천연의 성질,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물의 운명을 거역하는 것, 세모. 그것은 하늘을 향해 주먹질하듯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뭐죠? 세모. 부자연스러운 물, 세모.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째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물의 표정과, 그럼 물의 표정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죠. 그렇지. 정반대를 분출하는 물줄기를 생각해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즉 동그라미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즉 이어령 선생님은 자연 그대로의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죠?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이다. 그럼 여러분 눈치 딱 깠죠? 칠판 좀 보세요, 여러분. 자연 그대로는 뭐죠, 그러면? 부시죠. 매직은 그럼 뭘까요? 인위적인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 두 선생님은 모두 인위적인 것을 긍정, 부정? 부정하고 자연적인 것을 취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글의 뭘까? 주제겠죠. 여러분이 글자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낱개로 존재했던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라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리적 사고력은 어떻게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논리적 사고력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력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 읽다 보면 사람들 말 듣다 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 이상하다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럼 이미 뭐죠? 어떤 글을 읽고 어떤 말을 들으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말을 바꿔볼게. 선생님, 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돼요? 글 많이 읽으면 돼. 이건 아무나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글을 왜 많이 읽으면 돼요? 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 사고력을 자꾸 뭐 하게 될까? 훈련하게 되겠죠. 그럼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까? 훨씬 더 능력이 발휘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배워서 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끄집어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 어떻게 끄집어내요? 이게 필요한 거야. 이해돼요? 처음에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물 아세요? 우물? 지금은 우물을 사용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돗물이 없을 때. 그러면 지하수인데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처음에 우물을 시작할 때는 이걸 펌프질을 아무래도 물이 안 올라와요. 근데 그때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좀 부어줘. 그럼 이 물이 밑에 내려가서 위로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국어 수업이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끄집어내는 역할만 해줘야 된다고, 국어는. 그리고 훈련하는 정도에 따라서, 훈련하는 양에 따라서 속도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거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좀 강조해서 말한 이유는 이게 국어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물의 표정과 정반대로 분출하는 물줄기를 생각해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이고 인위적인 힘이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겨난다. 그들이 말하는 창조적 힘이라는 것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창조적 힘은 동그라미 세모? 세모겠죠. 이제 구분되십니까? 그럼 지금 그 지문을 읽을 때 동그라미 세모로만 표시를 하면서 읽었잖아요. 지문 보세요. 계속 같은 말이 뭐 되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만 묶어서 보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이죠. 너무 자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걸 이해한다는 건 이런 분류 작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글이 반복된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걸 자꾸 훈련하는데 문제는 뭐야? 검증받을 데가 없네.
내가 읽었는데 이걸 제대로 읽었는지 알려주는 데가 없네. 그래서 나보다는 그래도 글을 좀 더 읽은 당신한테 내가 수업을 들을 테니 내가 한 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국어를 배우는 이유고 국어 공부를 국어를 하는 방법이야, 방법. 그러면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여러분, 학생들의 고민이 먼저입니까? 선생님들의 수업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학생들의 고민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고민은 생각이죠. 여기서 고민은 공부죠. 맞죠? 여기서 공부는 예술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내가 배운 글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훈련은 지식의 축적이고 배우지 않은 글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건, 즉 생각해보는 건, 즉 예습하는 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거라고. 논리적 사고력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누구랑 비교해본다고? 누구랑 비교해본다고? 선생이라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라고. 그래서 비교해봤을 때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생각했구나.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걸 가리키고 그걸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 저희 학원에도 항상 거기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도 써있지만 국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고치는 거라고요. 고치는 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국어 공부는 배우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겁니다 라고 늘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고치려면 먼저 뭐 해야 돼? 또 배워야 된다고 그러는 애들 있어. 고치려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먼저 해봐야 된다고. 이게 무조건이야, 이게 무조건.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걸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1시간 정도 얘기했던 이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그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정답 좀 알려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지문과 선택지를 고르는 능력이죠. 그러면, 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떤 논리력이 필요한데, 문제가 물어보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한데, 선택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풀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한데, 맞죠? 그럼 이런 논리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두뇌 속에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계속 뭐 하는 거라고? 훈련하는 거라고. 그럼 훈련하면서 뭐 하는 거라고? 고치는 거라고. 그래야 점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학년은 교과서 지문이 되겠고, 2학년은 문학 지문이 되겠고, 3학년은 수능 지문이 되겠지만 결국은 똑같은 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길을 가면 길이 끊겨서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로 가라고 해야 됩니까? 가면 안 된다고 해야 됩니까?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국어 공부를 밑줄 치고 지식을 암기해서 문제만이 잔뜩 풀어서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내신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점수는 절대 안 올라. 절대. 잘못된 길을 가는 거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국어라는 과목에서 해방되는 방법이야.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말고사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 볼 때까지 계속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똑같이 실전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나서 풀었던 과정들을 점검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장담컨대 이대로 공부하면 이번 고3들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나머지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해볼 거거든. 그 점검만 한번 해볼게. 1페이지는 했죠. 그죠? 자, 안푼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2페이지 했죠. 그죠? 3페이지 했나요? 안 했죠. 3페이지. 자, 일단 3페이지 정답은 1번하고 5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1번하고 5번. 그리고 나서 정답은 5번, 오답은 1번.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은 보통 1번 찍어서 틀린단 말이에요. 5번이 왜 답인지 설명하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였어?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하는 거였잖아요. 과정 정리가 중요한 거지 위에 있는 김용준의 계란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과정을 보니까 창자가 없다는 물리적 속성 때문에 부정이었던 게 오히려 창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 긍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5번에 보면 행동이 느린 것 때문에 느림보라고 놀림받았던 부정이 행동이 느린 것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긍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죠. 근데 왜 1번으로 애들이 오답을 갈까? 그는 돈만 하는 구두쇠라고 불리는 부정이
그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얼마나 노력했는지 긍정으로 바뀌니까 학생들이 이것도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정 하나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적 인식에서 새로운 의미의 발견, 그 의미 발견에서 보세요. 그는 돈만 아느니 뭐가 되죠? 창자가 없다는 이것과 똑같고요. 구두쇠라고 불렸다가 속이 없는 놈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창자가 없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모른다로 나와야 되죠. 말을 바꾸면 돈만 알았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런데 돈만 알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5번을 보세요. 5번. 행동이 느리죠. 창자가 없어요. 느림보라 불렸죠. 속이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행동이 느린 만큼 창자가 없기 때문에 서두르거나 실수하지 않았다. 아픔을 몰랐다.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1번과 5번 둘 다 과정에서 내용의 흐름은 동일한데 그 과정 중에 한 과정이 들어있느냐 빠져있느냐 때문에 오답과 정답이 갈린 거라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다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번 문제는 풀었고요. 그죠? 자, 5번도 풀어드렸고 맞죠? 그럼 6번은 볼게요. 6번은 어땠습니까? 6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 향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출력합니까? 엔진 출력을 높이면 맞습니까 여러분? 엔진에 뭐가 무거워지죠? 무게가 무거워지고 엔진 출력을 낮추면 무게가 뭐하죠? 가벼워지고 맞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속도가 뭐 된다는 거죠? 향상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돼요? 2번이 된다. 이건 여러분 지문 읽고 풀어주면 되고요. 자, 7번 풀었고 자, 8번하고 9번하고 10번인데 8번은 여러분들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8번 문제는 나중에 문법할 때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 정답은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풀어볼까요? 유리판이 만들어내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유리판이 만드는 거예요? 유리판이 내는 거예요? 유리판이 만드는 거죠. 그 내는은 유리판과 호응되지 않기 때문에 본용언이 아니라 보조용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용언이 아닌 것, 즉 본용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적의 침공을 막은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낸 거는 보조용언 맞죠? 김 선생은 시험 문제를 걸친 게 아니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용언이죠? 본용언이기 때문에 쓰임이 다른 건 2번이 됐던 겁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문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이런 문법적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알겠지? 요건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어때요? 바늘귀인데 그 귀라고 하는 신체의 일부를 빌려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늘귀랑 똑같은 거. 입방하죠. 신체 일부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죠. 말허리는요? 뒤에 있죠. 상다리는요? 뒤에 있죠. 병목은요? 뒤에 있죠. 버선코는요? 뒤에 있죠. 그럼 앞에 있는 건 뭐예요? 1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얘가 왜 위라고? 얘가 아래라고요. 바늘귀의 귀가 뒤에 있잖아요. 그럼 오답은 뭘로 만들까요? 앞에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10번 문제. 벽돌집은 재료 플러스 대상의 의미를 지닌다. 맞죠? 그래서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이대로 문제 풀어주라는 거예요. 두부로 만든 콩.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아들, 우리 콩 만들게 두부 좀 사와라. 어머님이 신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두부를 사다가 콩을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유리로 만든 창, 보리로 만든 밥, 비단으로 만든 옷, 밀집으로 만든 모자. 괜찮잖아. 그죠? 자, 그 다음 11번 풀었고요. 12번 풀었습니다. 맞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했던 거 13문제 생략할게요. 이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 14번 풀었죠? 그 다음에 15번, 16번, 15번 잠깐 볼게요. 형체와 형태화가 새겨진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눈금이 새겨진 자가 무슨 자죠? 눈금자잖아요. 꽃이 새겨진 무늬는 없어요. 그죠? 근데 삼각이 새겨진 자?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삼각자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삼각자가 답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삼각 이렇게 새겨진 자. 그죠? 절대 이럴 수가 없다. 저울이 새겨진 눈. 무섭겠죠. 눈이 내리는데 모양이 저울이야. 그림이 새겨진 물감. 신기한 물감이죠? 물감 딱 짜면 그림 나오는 거야. 모눈이 새겨진 종이. 5번이 답이네. 그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16번 문제는 여러분들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인데요.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했으니 영상 처리 기술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출력이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그죠? 팩시밀리에서 문서를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어 전송한 다음 전송 기술이죠. 팩시밀리로 출력했다. 출력 기술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상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는 문제. 자, 17번 풀었고요. 자, 18번. 자, 요 문제도 여러분 예전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친구들이 문제 풀면서 좀 어이없어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18번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품 창작의 동기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그죠? 그럼 보기에서도 작품 창작의 동기가 들어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18번에 보기에 보면 제목이 뭐야?
양주별산대 놀이죠? 양주별산대 놀이 왜 해요? 놀려고. 그래서 놀아보자가 답이야. 어이없지? 예전에 평가 문제 이게 나와서 애들이 문제 풀고 뒤로 넘어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재밌는 문제여서 잠깐 넣어봤습니다. 뭐 여기까지 신경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여러분 정답 몇 번 같아요? 1번이죠. 이유는 반복을 통해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말을 반대말로 떠올려 보면 반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걸음치마폭이 너풀거린다는 반복되지 않았을 때에는 의미가 안 드러나는데 나머지 대강 급한 일부터 바싹 타들어간다, 멀리 울려 퍼진다, 가득 채웠다는 반복하지 않아도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됐던 거 맞습니까? 자, 20번 문제 했고요. 21번도 풀었죠, 여러분? 자, 22번입니다, 여러분. 자, 22번. 나의 주제의식과 관련되어 볼 때 성격이 달아나는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여러분들 무엇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죽음 또는 북어.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미음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라는 말 보이세요? 결과적으로 너라는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입을 뭐하고 있죠? 벌리고 있죠.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1페이지에 있는 23번 문제는 제가 고전소설을 조금 소개하고 싶어서 넣긴 했는데 요건 나중에 고전소설 할 때 배우도록 하고 요건 정답에 대한 설명만 오답 만드는 법이 조금 특이해서 하나 만들어 넣어봤는데요. 이게 3번이 답이거든요. 근데 일단 3번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낡고 해진 옷이라는 단어에 미주 한번 쳐볼게요. 낡고 해진 옷 3번 선택지에. 그럼 낡고 해진 옷이니까 여러분 이건 옷이 해진 거예요? 사시가 해진 거예요? 옷이 해진 거죠. 낡고 해진 옷. 그죠? 자, 근데 디귿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지문에 디귿에 보면 몸이 초췌해서 의복을 입지 못할 듯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몸이 초췌한 거지 의복이 초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좀 바꾸어서 오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넣어드린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기억, 미음 중에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 지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다 묶어가지고 한번 요거 가지고 총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뭐부터 읽을 거야? 문제부터 읽어야죠. 자, 문제에서 뭘 요구해요? 기억, 미음 중 문맥상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 봐봐.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자야. 지문에다가 밑줄을 5개를 쳤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단어가 중요하니까 밑줄 칠까 안 중요하니까 밑줄 칠까? 그렇죠. 그럼 말을 바꿔볼게. 이 단어가 이 글의 핵심이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 나오면 우리는 너무 좋은 거야. 왜? 아, 지금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이 단어 중심으로 글 읽으라고 말을 바꿔볼게. 이 단어의 4개는 같은 뜻이야. 이 단어의 하나만 다른 뜻이야. 이 말이네. 그럼 이 두 가지의 대립적 개념어가 뭐 된다는 얘기야? 반복된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문제 분석. 끝?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속으로 걱정되지. 근데 선생님, 너무너무 듣기는 좋은데요.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면 시간 모자라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됐죠? 아, 그러면 이제부터 지문에 있는 단어 읽을 때 이 단어들을 구별하면서 읽어봐야지 됐죠? 그럼 지문 읽습니다. 영화의 역사는 신기한 눈요깃거리라는 출발점을 지나 예술적 가능성을 실험하며 고유의 표현 수단을 발굴해온 과정이었다. 영화의 동그라미 빵 칩니다. 자,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죠? 영화죠. 그럼 이제부터 이 영화라는 단어가 미친 듯이 반복될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키워드를 준 거야. 읽어볼게요. 그 과정에서 미학적 차원의 논쟁과 실천이 거듭되었다. 그중 리얼리즘 미학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프랑스 영화 비평가 누가 있대요? 바쟁이 있대요. 그럼 바쟁도 동그라미 빵 쳐야 되겠죠. 왜?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영화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바쟁이 무슨 영화를 만들었대요? 리얼리즘 미학인가를 만들었대요. 맞죠, 여러분? 자, 계속. 바쟁은 미라 콤플렉스에 관련해 조형예술의 역사를 설명한다. 바쟁은 미라 콤플렉스와 관련해 조형예술을 설명한다. 고대 이집트인이 만든 미라에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길이 보존되고자 하는 욕망이 깃들어 있거니와 그러한 복제의 욕망은 회화를 비롯한 조형예술에도 강력한 힘을 작용해왔다고 한다. 맞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쟁은 무엇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욕망이 중요했다고요. 그럼 욕망에도 뭐 칠까요, 여러분? 동그라미 칠게요. 맞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쌤 볼게요, 여러분. 영화도 무엇을 반영한 걸까요? 욕망을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갑니다. 그 욕망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전까지 작가가 자기 표현의 의지와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원근법이 등장해서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성큼 다가서면서 회화의 관심은 복제의 욕망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욕망은 욕망인데 무슨 욕망? 복제의 욕망.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 복제한다는 말은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영화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오케이?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 상황은 사진이 발명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바뀝니다.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한 채 대상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사진이 발휘하는 모사의 신뢰도는 회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 그럼 물어볼게. 복제를 누가 더 잘했어? 사진이 더 잘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옛날에 회화는 얘들아 뭐 하려고 한 거야? 복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림을 그렸거든. 그런데 그림보다 더 똑같아. 뭐가? 사진이. 이해됐습니까? 사진으로 인해 조형예술은 비로소 복제의 욕망으로부터 뭐되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자, 미주 쫙 쳐봐. 자, 이 문장 해석해 봅니다. 사진으로 인해 조형예술은 비로소 복제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가 무슨 뜻이야?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독해력을 갖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회화는 복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려졌죠. 그런데 사진 때문에 더 이상 회화는 복제할 필요가 없어졌죠. 다른 말로 사진이 더 똑같이 그리잖아. 그럼 사진이 더 똑같으니까 회화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사진으로 인해 조형예술은 복제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조형예술은 뭐 하지 않았다? 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이려고 노력했던 게 더 이상 있는 그대로를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볼게요. 영화의 등장은 대상의 재현에 또 다른 획을 그었습니다. 자, 그럼 사진 다음에 이제 뭐죠? 영화죠. 바쟁은 영화를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함으로써, 맞습니까? 그러면 영화는 여러분 사진의 진일보한 기술인 거죠. 말을 바꾸면 사진은 세상을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복제할 수 있는 거죠.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이제 객관성이라는 걸 왜 썼는지 알겠습니까? 왜 객관성이죠? 복제니까. 그럼 객관성에 동그라미 칠 거야? 맞아, 동그라미 쳐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복제라는 단어가 뭘로 바뀐 거예요? 객관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성이라는 게 시간 속에서 완성됐대요. 맞죠? 그럼 시간 속에서 완성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화는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즉, 사진만 가지고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영화는 시간의 흐름까지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면 완벽하게 사실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복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독해야, 이게. 연결시키면 이해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 대상에 살아 숨쉬는 재현을 가능케 했다. 맞죠? 그럼 살아 숨쉬는 재현, 다른 말로 뭘까요, 여러분? 복제죠.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 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현이 가능해진 결과 더욱 닮은 지문 같은 현실, 뭐죠? 복제죠. 현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제라고요. 제공하게 되었다. 바쟁에 의하면 영화와 현실은 본질적으로 친화력을 지어 나왔다. 얘들아, 영화의 대립 개념은 나왔다. 뭐지? 현실이죠. 얘들아, 영화는 무엇을 복제한 거야? 현실 복제한 거야. 근데 현실과 영화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얘들아, 이거 구분해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억은 영화, 니은도 영화,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 바쟁에 의하면 동그라미와 세모는, 제가 이렇게 읽어도 되죠? 영화와 현실이니까. 동그라미와 세모는 본질적으로 친화력을 지닙니다. 동그라미는 세모를 시간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동그라미며. 맞죠? 왜? 현실의 연장은 영화니까요. 현실의 숨은 의미를 드러내고 현실의 밀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정수다. 영화의 이러한 리얼리즘의 본질은 그 자체로 심리적, 기술적, 미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와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침해하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현실의 참모습, 이건 뭐죠? 현실이죠. 그렇지. 정답은 4번.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영화는 현실을 뭐 한다고요? 복제한다고요. 맞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조금만 더 읽어볼게. 현실의 참모습을 변조하는 과도한 편집 기법보다는, 맞죠? 그러면 현실의 모습을 변조해요. 그럼 변조한다는 건 그대로 복제하는 거야? 변형시키는 거야? 변형시킨다고. 이렇게 변형시키는 기법보다는 단일한 숏을 길게 촬영하는 롱테이크 기법을 지지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길게 찍죠?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려고. 있는 그대로 뭐 하려고? 복제하려고. 그것이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고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는 게 바로 뭐죠? 영화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쌤 봅시다. 영화는 다 끝났습니다. 영화는 현실을 뭐 하려는 욕망? 복제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영화와 현실을 구별하라고 문제를 냈고 이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번? 4번이 된다. 자, 그러면 쌤 볼게요. 지문 독해 끝났죠? 자, 지문 독해 끝나니까 계속 같은 말이 뭐 됩니까, 여러분? 반복되죠. 자, 반복되니까 뭐 됩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선택지 가니까 문제의 정답이 풀리잖아요. 이해됐죠?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력부터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선택지를 고르는 판단력까지 하나의 일목요연한 논리적 사고가 작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만나더라도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걸 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